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중재로 이틀째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가 일단 오늘 밤 10시까지로 오늘 협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승우 기자. 원래 회의가 7시 종료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10시까지로 연장한 걸 보면 뭔가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에 재개된 2차 사후조정 회의는 원래 오후 7시에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노사가 정해진 시간 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단 회의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저녁 7시쯤 회의장을 나와 밤 10시쯤 합의가 되거나 안 되면 조정안을 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파업전 마지막 협상인 만큼 노사 양측이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또 어제는 일찌감치 하루 연장을 결정했는데 오늘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는 걸 보면 양측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조정위원으로 나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2시쯤 취재진에게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합의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노사 양측 좀 양보하는 제시했어요. 양조 안 하면 안 되죠. 합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합의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그동안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성과급 재원 규모와 부문별 성과급 배분 등을 제도화하는 것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 위원장은 밤 10시까지 노사 간 자발적 타결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지금까지도 조정안을 내놓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일까지 만 이틀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연결해 노사 양측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재원 기자. 파업 예정일이 이제 이틀 앞인데 먼저 삼성전자 사측 분위기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제 뒤로는 반도체 공장이 보이는데요. 반도체 공정의 속성상 퇴근 시간이 지난 이 시간은 물론 24시간 내내 수천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공정을 유지하라고 결정했고 회사 측은 노동조합에 총파업을 할 경우 하루 7,087명 근무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무표에 따라 정상 출근해 법원이 유지하도록 한 안전과 보안 업무를 수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회사 측은 차분히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파업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노조를 보면 노조 내부에서도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 사이에 온도차가 상당하다면서요. 네, 현재까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조합원은 4만 7천여 명인데요. 파업 예정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부문별, 노조별 갈등은 오히려 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불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어제 교섭을 마친 뒤 노조 단체 대화방에 비반도체, DX 부문은 솔직히 못 해먹겠다. 전삼노, 동행 너무한다. 다 끝나면 노조 분리를 고민해보자며 제2, 제3노조와 비반도체 부문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쟁의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을 가진 걸로 보이는데요. 바로 집행부에 하소연할 글을 전체방에 잘못 올렸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협상 대표의 적나라한 속내를 노출한 셈이 됐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 집행부를 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파업 불참자를 우선 해고 대상자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 노조의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내일 법원에서 기일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이 무려 0.5%포인트나 떨어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게다가 그 여파가 올 한 해로만 그치지도 않을 거라는데요. 이혜선 기자입니다. KDI가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최근 2.5%로 상향했습니다. 3개월 만에 0.6%포인트나 올릴 수 있었던 건 절반은 반도체 덕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공급 능력이 좀 빨리 확충될 수 있다면 또 그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이 성장률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에 돌입한다면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은 노조가 예고한 대로 18일 동안 파업이 지속되면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거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생산 차질 규모도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수출 중 삼성전자 한 기업이 22.8%를 차지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도 전체의 26%에 달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반도체 업종들이 한 나라의 경제를 5% 10%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가 파업이 있다 그러면 0.5% 정도 내려가는 거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파업이 끝나도 여진이 계속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빌미로 경쟁사들에게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이라든가 중국의 상신 메모리 같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뺏기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장중 5% 넘게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오후 들어 노사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며 한때 상승 전환했고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3.25%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어제 탱크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며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사용해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죠. 그러자 신세계 정용진 회장에 이어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급히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 회장이 보여온 행보와 일맥상통하는 행동이 결국 회사에서도 터져나온 거란 비판이 많은데요. 본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염려해 그간의 행보와 안 어울리는 입장을 부랴부랴 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계엄군 투입을 연상시키며 거센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를 계열사로 둔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5.18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당일 저녁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한 데 이어 하루 만에 회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겁니다. 특히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과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뮤지컬 박정희를 관람했고 이듬해 SNS에 멸공, 즉 공산당을 없애자는 단어를 반복해 올려 논란을 불렀습니다. 2023년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기독교 행사 빌드업 코리아에 축하 영상을 보냈고 2025년엔 스타벅스 커피를 후원했습니다. 기업 총수가 안고 있던 논란에 불시해 스타벅스 행사는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특정한 정치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과도하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룹 전반의 어떤 가치나 그 지향에 대한 우려를 더 자아낸 것이 컸다라는 점도.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행사에 앞서 미니 탱크데이 행사도 열었는데 공교롭게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철저한 조사, 마케팅 심의 기준 마련, 임직원 역사의식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사과문은 언론에 배포됐고 정 회장의 기자회견이나 공개 일정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스타벅스를 향한 소비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불매운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상품권 환불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도윤선 기자입니다. 흙바닥 위에 초록색 텀블러가 눕혀져 있습니다. 대형 망치로 두 차례 내리치자 가운데가 심하게 찌그러집니다. 스타벅스 텀블러입니다. 스타벅스 잘 가라. 망치와 스패너를 휘두르자 스타벅스 머그컵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그동안 모아온 각종 스타벅스 제품 10여 개를 내다 버리기도 합니다. 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는 작별 인사도 했습니다. SNS에는 스타벅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회원 탈퇴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고 탈퇴 인증샷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의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장마다 내부 게시판에는 공식 사과문을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인데 스타벅스를 많이 이용하는 입장으로서 좀 자괴감도 들고 그다음 좀 충격,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작업 중 딱으로 바꿨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것을 두고도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그냥 진짜 제대로 작정하고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이었고 일베 등지에서 사용하던 그 유행어랑 비슷한 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과 자체도 빠르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너의 마인드가 그대로 투영된 어떠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멸공이라든가 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투영된 그런 사건이라고 봐요. 불매운동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상품권 환불 방법에 대한 글은 조회수가 180만에 달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이 고객들의 상품권 잔액을 갖고 추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빨리 돌려받자 차라리 얼른 써버리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넣어준 돈으로 또 펀드에 굴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짜증나서 혼자라도 남아있길래 보이는 김에 가고. 부도덕한 기업의 가치를 올려줄 필요는 없다. 스타벅스에 대해 시민들이 내리고 있는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였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광주에는 스타벅스가 별로 없어서 이럴까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광주에도 70곳 넘는 매장을 두고 있죠. 광주 시민들이 분노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마트 측이 사과를 한다며 광주 5.18 재단을 찾았지만 사진만 찍으러 온 거냐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쫓겨났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벅스 대주주인 신세계그룹의 부사장이 오늘 오전 광주에 있는 5.18 기념 문화센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 곧바로 쫓겨납니다. 밖에 나가서세요. 기자회견 하시면. 밖에도 안 돼. 나가셔요. 5월 단체는 경위 파악도 못한 채 사과부터 하는 저희가 뭐냐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보여진 것은 스타벅스가 우리가 사과하는 거 돼 있고 그다음에 사과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몰고 갈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 직원의 실수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싫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조직 구조에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스타벅스는 광주에도 70곳 넘게 있는데 5.18의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빴었고요. 불매는 해야죠.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너무 우리 광주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5.18을. 분명 조심할 수 있었고 굉장히 이제 아쉬운 마음이 크죠. 광주 시민으로서는. 광주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역사를 상업적 상술로 희화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향후 역사 왜곡 기업을 교육청 협력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왜곡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 왜곡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스타벅스를 향한 질타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비인간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회적 범죄이자 극우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행사 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냐며 공동체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회적 범죄라며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고 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5월 광주의 거룩한 희생까지 상품화하는 것은 시정 잡배에게도 허용하지 않을 비인간적인 작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사태가 벌어진 건 극우행보를 해온 정용진 회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윗선의 개입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스타벅스 카드를 자르고 컵을 내동댕이 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불매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머리가 그대로인데 꼬리만 자르면 뭐합니까? 5.18 모욕한 스타벅스 불매합시다. 스타벅스 안 마셔. 우리 사무실에 못 들어와.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스타벅스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공식 SNS에 내일 스타벅스에 가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또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는 가서 샌드위치를 먹겠다고 동조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들 해명이 더 기막힙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홍보물을 게시한 스타벅스가 공식 사과문을 올린 뒤 오늘 새벽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식 SNS 계정에 스타벅스를 걸고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이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인 김선민 후보였습니다. 김 후보 계정의 댓글에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라는 대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들은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처음 글은 오피셜 MG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올려졌는데 충북도당 당직자인 청년위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이유를 물었더니 반어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반어법 속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려다가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 같아요.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 이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레드의 화법이라 감성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서 스타벅스 샌드위치를 먹겠다는 김선민 후보는 선거 캠프를 통해 본인이 쓴 게 아닌 계정 관리자가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글로 생각해 댓글을 달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스타벅스 5.18 폄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뒤 하루 지난 시점에도 일상적인 주제로 생각했다는 설명입니다. 스레드 계정 관리를 하는 친구가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선거와 관련 없이 일상적인 글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5.18 유족회는 국민의힘이 국가폭력에 희생된 국민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탱크데이로 조롱하는 동조글을 올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5.18에 대한 어떤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는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디도스 의심 공격이 발생해 접속 장애가 이어졌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 저녁부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스타벅스 비판 보도자료에 불특정 다수의 IP가 1,700번 넘게 접속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특정 세력이 홈페이지 과부하를 유발하려 한 것으로 보고 관련 IP에 대한 차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더러워서 안 간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러워서가 아닌 서러워서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정치권은 물론 5.18 단체에서도 오만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비공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광주행에 대한 질문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다며 난 더러워서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항의 가능성 등에 더럽다고 표현한 셈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웃으며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내용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란을 더 키운 건 국민의힘 해명입니다. 원내대표실은 송 원내대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더러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들이 나가자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와 함께 있던 기자들은 더러워서라고 받아 적었고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에서도 서러워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선 망언, 광주를 모욕하는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 개혁신당에선 선거를 망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전국 선거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해당 행위예요, 이런 거는. 광주 5.18 단체들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어겐 인사들이 5.18 왜곡과 폄훼를 반복하는 상황에 송 원내대표 발언도 무책임하고 오만하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서울 삼성역 GTX 공사장의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MBC 단독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부실 시공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설계도면 해석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도면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입수했는데요. 문다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철근 누락이 발생한 309 기둥 설계도면입니다. 사각형 테두리를 따라 점이 한 개씩 찍혀 있습니다. 기둥 뼈대 역할을 하는 주철근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도면 위에는 투 번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묶음이라는 뜻인데 이 도면대로라면 각각의 점마다 주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합니다. 현대건설은 도면 해석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점이 1개라 주철근을 1개씩만 넣었다는 겁니다. 옆 공구 설계도면은 점이 2개라고도 제시했습니다. 점은 봤다면서 숫자 2는 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조 설계 하시는 분이 다 확인을 했을 거고 도면을 그다음에 감리는 그 도면대로 지공되는지 감해야 되는데 80개가 빠졌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종류도 쓰고 개수도 써주게 돼 있어 밑에다. 현대건설이 망신을 당하게 하는 거죠.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유감입니다. 해석 오류라는 주장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골조 전문 건설업체가 도면에 따라 시공을 하면 원청인 시공사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감리단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서야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허술했다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1차 시공 확인 과정에서 도면을 재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감리조차도 원도면과 철근의 시공 상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승인을 놨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부과할 벌점을 확정해 이달 안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 사태를 놓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설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철근 누락을 괴담으로 일축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GTX-A 삼성역 공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에서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오 후보의 무책임한 행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시민들께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정 후보는 시장이 안전을 챙기지 않으면 그 밑에 직원도 등한시하게 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후보는 또 한강버스 사고도 거론하면서 위험이 있다면 중단해야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오 후보는 장애인 간담회 등 정책 행보에 주력하면서 철근 누락 공사에 대해선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오 후보는 또 민주당이 은폐 의혹으로 몰고 있지만 자신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사전에 보고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혹을 부풀려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며 정원호 후보와 국토부 장관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관저 이전에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끌어다 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병 확보에 나서기 시작한 특검은 이번 주 중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검찰 수사관 출신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이전 TF 실무를 맡은 뒤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한 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초 관저 이전에 배정됐던 예산은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 14억 원. 하지만 무자격 업체인 21g이 지출한 공사비가 늘어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 예산 약 28억 원을 더 끌어다 썼는데, 특검은 이 세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견적 금액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되어 특검은 지난 2022년 7월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행안부 관계자들에게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관저 이전 담당 공무원이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상부에 요청한 문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지난주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 등은 당시 회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로부터 21g 선정하라고 압박받으신 적 있습니까? 하여간 조사 들어가서 성실히 다 답변할 겁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금요일에 열립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김건희 씨와 21g 사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기간 연장을 준비하는 2차 특검의 수사 방향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넉 달 만에 완성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 이어 오늘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만난 두 정상은 불안정한 중동 정세 속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입니다. 시타대와 전통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차량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앞으로 들어섭니다. 고향 안동에 하루 먼저 내려와 있던 이재명 대통령은 호텔 입구까지 직접 마중 나와 국빈급 예우를 다했습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가 나라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걸 재현한 겁니다. 시골 구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상회담도 고향 방문에 대한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ふるさとである、ここ安東で、シャトル外交が、実践できるということはもう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두 정상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한일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세희 탄광 DNA 분석과 국제 스캔 범죄 대응 등 일본의 전향적 협력을 높이 평가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어느 때보다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日韓関係の基調を着実に発展させて、両国がインド太平洋地域の安定化の要と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極めて重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 특히 이 대통령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실용적이면서 획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고, 총리 역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와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담 후엔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상빈 기자, 먼저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나란히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두 정상 모두 중동 전쟁 여파로 길어진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짚으면서 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ホルムズ海峡の自由で
安全な高校の確保を含む事態の沈静化のため、それぞれが引き続き努力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 구상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고요. 다카이치 총리도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미국까지 한미일 세 나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동 회담을 두고 한일 관계가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청와대는 만찬과 친교 일정, 선물 교환식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만찬 음식에는 안동 지역 종가의 옛 조리서, 수은 잡방이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과 안동 소주, 일본 나라현의 사케가 선정됐고 안동 하회탈 9점을 이어붙인 액자와 한지 가방 등이 선물로 준비됐습니다. 만찬 이후엔 두 정상이 안동 하회마을 대표 전통 행사인 선유 줄불놀이도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무려 30년 전에 회원 정보까지 파기하지 않은 채 임의로 보유해왔고 유출된 정보 중엔 회원의 혼인 이력과 부모님 관련 정보 등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듣고 남의 일로만 알았다는 김모 씨. 옛날에 듀오 가입했었지. 그거 유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많은데? 이 정도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달 초 듀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였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확인하고는 또 놀랐습니다. 혼인 경력, 안경 착용 여부, 양친 생존 여부, 해당 상대 스타일, 현재 건강 상태. 한 번에 읽기도 숨찹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기본정보 10개, 키, 혈액형 등 신상정보 25개, 본관 등 선택정보 20개, 모두 55개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인생정보가 통째로 털린 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은 그대로예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사기치려면 사기치겠다. 김 씨가 놀란 건 개인정보 유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까마득한데 듀오가 자신의 20대 시절 정보를 20년 가까이 몰래 갖고 있다 관리도 못한 겁니다. 김 씨는 올해 40대 후반,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지금 애가 제가 지금 13살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그런 연도도 기억 안 날 정도로 너무 옛날이고요. MBC 취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1995년 회원 정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듀오가 문을 연 게 1995년입니다. 회원 정보를 30년간 임의로 보유해온 겁니다. 듀오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보유기간을 5년으로 해놓고 기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겁니다. 피해본 회원 42만여 명 가운데 김 씨처럼 5년의 보유기간이 지난 뒤 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약 30만 명. 전체 피해자의 70%에 이릅니다. 취재진은 30년간 정보를 보유해온 이유 등을 물었지만 듀오 측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듀오는 성혼율 등을 높이기 위해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입장인데요. 2차 피해 우려가 큽니다. 이어서 김흥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 씨는 듀오에 왜 오래전 정보까지 갖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성혼이라든가 매칭이라든가 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좀 확인하는 중에 제대로 저희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의원님. 그럼 분석해가지고 매칭률 높이고 이런 데이터로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부분의 자료를 참고를 했었던 걸로. 회원 개인정보를 사업용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듀오는 결혼정보회사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며 독자적 매칭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빅데이터를 접목시켜왔다고 자랑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걱정합니다. 듀오 직원 PC가 해킹된 작년 1월 이후 1년이 넘었는데 경찰은 해킹범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도구로서 나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로맨스 스캐닝이나 다른 범죄에 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듀오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다 합쳐서 12억 원. 피해자 한 명당 2,800원 수준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하는 과징금 규정과 중소기업 15% 감면 혜택을 모두 받은 결과입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했다. 아마 크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듀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까지 2차 피해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며 유출 사고 이후 한층 강화된 정보관리 체계로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별 피해 보상은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MBC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흥준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로봇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는 모습입니다. 우선 자동차 공장에 로봇 2만 5천 대를 투입하고 연 3만 대의 로봇을 생산할 거라는 계획인데요. 자, 여러 기업이 로봇을 투입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성능들이 어떤지 이지수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휴머노이드가 23kg 무게의 냉장고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사람이 앉은 탁자 위에 옮겨줍니다. 무술 동작처럼 한 발로 서 균형을 잡고 온몸을 여러 차례 회전시키는가 하면 제자리에서 점프해 360도 공중제비도 돕니다. When we started working on its design, we set out to build a robot that was designed for low cost, ease of manufacturing, reliability, and simplicity. 더 고도화된 전신 제어 기술을 뽐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현대차는 로봇 2만 5천 대를 우선적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2년 안에 미국에 연 3만 대 로봇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로봇의 현장 투입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봇 제작사 피규어 AI는 로봇의 택배 작업을 아예 생중계하고 나섰습니다. 19일 현재 6일째 130시간을 넘겨 컨베이어 벨트 위 택배 상자를 바코드가 잘 인식되도록 올리는 작업 중입니다. 도중 사람과 10시간 대결도 벌였는데 사람이 근소하게 이기긴 했지만 사람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승리에 환호하는 순간까지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로봇은 BMW 공장에서 시험 운영하며 현장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유니트리는 사람이 타는 2.7m 높이 유인 로봇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팔로 벽을 부수고 두 발이나 네 발로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다만 유니트리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영화 호프가 공개된 깐느에서는 극찬과 혹평이 교차하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가장 뜨거운 화제작으로 떠올랐는데요. 임소정 기자가 나홍진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7분간 기립박수를 받은 나홍진 감독의 호프. 칸 영화제 공식 소식지의 평점 순위에선 현재까지 공개된 12편 중 공동 3위. 영화 전문기자와 평론가 11명이 별점을 매긴 결과 4점 만점 1명, 3점 6명 등 평균 2.8점을 받았습니다. 언론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액션 영화 중 하나, 숨가쁜 고출력 학살극, 극찬과 동시에 45분 정도만 창의적 추진력을 유지하고 처참하게 무너진다란 낙제 평가도 있었습니다. 칸의 화제작으로 떠오른 건 분명해 보이는데 나 감독은 아직 평단 반응은 못 봤다고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칸을 시끄럽게 뒤집어 놓았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제가 사고를 쳤다는 의미는 아니죠. 첫 상영 뒤에도 최고 수준이 될 때까지 편집하고 있다며 특유의 완벽주의 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수상 가능성은 낮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시작한 게 팬데믹 전이에요. 불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숨막히는 사투를 완성한 배우들도 영화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류의 영화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구나. 관객분들이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하지 않는다는 건 좋은 커트가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엇갈리는 평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대담한 영화다라는 평이 많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괴생 명체를 표현한 CG는 어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숨가쁜 전개와 카메라 촬영은 호평을 받고 있어
오는 23일 시상식 무대에서 호프가 호명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칸에서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놀이터로 가는 길에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 앞에 새하얀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막 하고 소리를 지르길래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문을 닫으려고 내다보니까 여기서 친 거야, 애기가. 다친 아이는 급히 헬기에 태워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아이는 길 건너 놀이터를 가려던 중이었는데 횡단보도에 차가 주차돼 있어 다른 곳으로 건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바로 옆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당시 차량들이 인도 옆으로 빼곡히 주차해 있었고 아이는 이 주차된 차량들 틈으로 비집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300여 가구 규모인 아파트 단지의 가구당 주차 대수는 1.13. 차단봉과 주차금지 팻말도 무용지물입니다. 와보니까 많이 돼 있더라, 양차. 주차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지. 지난 3월 울산에서도 단지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어린이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키가 작은 보행자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경우 운전자가 즉시 발견하기는 어려운 구조. 경찰은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부모님 산소에 갔다가 돌아가던 가족의 차량을 화물차가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불길이 치솟았다는데요. 변혜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카맣게 탔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북 구미시 도계면 상주 영천고속도로 도계나들목 인근에서 상주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차에 타고 있던 4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안에는 60대 운전자 부부와 70대 누나 그리고 형수가 타고 있었는데 경북 영천에 있는 부모님 산소를 갔다 경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천에 산소 갔다 온다고 아침에 나갔다 하더라고요. 경찰은 사고 당시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약물을 투약한 운전자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약물의 출처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였는데요.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 오남용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고 병원장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나온 포르쉐가 강변북로를 지나던 벤츠를 덮친 뒤 한강둔치로 추락한 사건. 차 안에서 쏟아진 프로포폴 100여 병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운전자가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했던 30대 간호조무사로부터 약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조무사로부터 프로포폴 50ml 103병과 케타민 0.01cc를 받아 투약한 겁니다. 지난 3월 경찰은 조무사가 일했던 병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40대 병원장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환자 10여 명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프로포폴을 필요 이상으로 투약하거나 마취가 필요 없는 상황에도 투약했다는 겁니다. 병원장이 구속 송치된 병원은 여전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업은 아예 안 하시는 거고. 아니요, 내일 진료 당선됩니다. 이 병원 프로포폴 처방량이 2022년 82병에서
2024년 1,828병으로 2년 만에 22배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프로포폴은 의료용 마약류라 의사가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경찰은 원장이 프로포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조무사가 많은 양의 약물을 쉽게 빼돌린 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받은 환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함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실제로 관광 수지가 11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 백화점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몰려드는 외국인의 내수가 살아나곤 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로 골목 상권은 더 힘든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사영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거리, 평일 오후인데도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외국인들로 붐빕니다. 화장품부터 옷, K-pop 앨범까지 양껏 사갈 기세입니다. Like albums about the K-pop or K-beauty. I would like to try skincares. 외국인들이 몰려오면서 지난 3월 관광 수지는 1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가서 쓴 돈보다 외국인이 한국 여행 와서 쓴 돈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3월에 벌어들인 관광 수입이 26억 달러, 4조 원에 달합니다. 지갑이 가장 크게 열리는 곳은 백화점입니다. 外套，哪个品牌？大鹅。买在韩国的时候便宜多少？那2000。 원화 약세로 명품이 자국보다 싸다 보니 백화점으로 몰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 백화점 외국인 매출은 작년보다 무려 140% 늘었는데 절반이 명품 브랜드에서 나왔습니다. In every purchases that we have, we are converting it. How much is 10,000 won in Philippines? It's very cheap. 여기에 증시 호황으로 내국인 소비까지 늘면서 백화점 3사 모두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20년 가까이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식 씨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7,000원이던 수입 우럭이 28,000원까지 뛰는 등 재료값이 40%나 폭등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들고 시장을 보면 돈이 남았는데 지금은 외상을 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오르면.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심한 재정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미국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용의자까지 5명이 숨졌는데 용의자들이 10대고 이슬람에 대한 혐오로 총기를 난사했다는 충격적인 초동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과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 사회가 혐오와 분열로 조각나고 있는 듯한데요. 로스앤젤레스 신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총을 든 경찰관들 사이로 겁에 질린 아이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The officers shouting to evacuate in the background, and it was, paralyzing and so frightening. 살해된 3명은 이슬람 신도로 추정되고 나머지 2은 용의자인데 각각 17살과 19살이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 10대들이 반이슬람 혐오로 무슬림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 1명이 인종적 자부심이 담긴 글을 남겼고 총기엔 혐오 표현을 새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vestigate as a hate crime at this point. There was definitely hate rhetoric. 미국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증오 범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먼저 불을 댕겼습니다. 지난해 라틴계를 노린 증오 범죄는 1년 만에 19% 증가해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올 2월 이스라엘이 선봉에 서고 미국이 뛰어든 이란 전쟁 전후로 혐오의 표적은 유대인과 이슬람으로 확대됐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등 반유대교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뉴욕시에선 지난 1분기 혐오 범죄의 절반이 유대인을 상대로 벌어졌습니다. 또 대통령의 혐오 정서에 편승한 정치인들이 개와 무슬림 중 선택은 어렵지 않다.
무슬림은 미국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 같은 발언으로 대중을 선동하면서 무슬림을 쥐나 기생충으로 묘사하는 등의 온라인 혐오 게시물이 전쟁 직후 폭증했습니다. 혐오 정치를 바라보는 미국 시민들 사이에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대신 미국을 다시 증오의 나라로 만든다를 트럼프의 구호로 해야 한다는 씁쓸한 조롱이 유행한 지 오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보름 앞두고 MBC가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산 북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각각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고, 경기 하남갑에서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내일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8%,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0%를 기록했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 48, 박민식 30으로 하 후보가 18%포인트 차로 앞섰고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 44, 한동훈 40으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경합을 나타냈습니다. 범야권 단일화 후보 지지도는 무소속 한동훈 47, 국민의힘 박민식 28로 한 후보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1%,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7%,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17%를 기록했고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2%,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는 7%를 얻었습니다. 김용남, 유이동 두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용남 53, 유이동 23으로 김 후보가 30%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고 조국 후보와 유이동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조국 52, 유이동 25로 조 후보가 27%포인트 차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범여권 단일화 후보 지지도는 조국 후보가 39%, 김용남 후보 36%, 김재현 후보 3%를 기록했고 진보층에서는 조국 58%, 김용남 33%로 범여권 단일화 후보로 조국 후보를 꼽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경기 하남갑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3%,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31%,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가 5%를 얻어 이광재 후보가 두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치팀 기자들과 선거 현장의 소식과 쟁점들을 살펴보는 선거 뭐하니 순서입니다. 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강은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빨간 민주당, 민주당인데 빨간 민주당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근영 경주시장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똑같이 기호 1번이 적힌 조끼인데요. 박 후보 본인은 파란색, 아내는 빨간색 조끼를 입고 나란히 사진을 찍은 겁니다. 후보 측은 화합의 의미라고 설명했는데요. 박 후보는 비록 민주당 후보로 나왔지만 마음속엔 보수의 피도 자주 끓는다. 내란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압살하는 게 아니라면 어우러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잖아요. 험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번 선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정당색이 아닌 다른 색 옷을 입는 후보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신변 보호. 사진은 보니까 조국 대표 뒷모습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다가오면서 원내정당 대표들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SNS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암살단 모집이라고 쓴 글이 올라와 테러 모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전담 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도 복잡한 심경을 밝혔는데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얘기하고 막 하다가 지금은 그분들이 제지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지를 당해요. 많이 불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을 조금 이해가 가요. 네, 앞서 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도 자신이 테러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방검복을 착용한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투표일이 15일 뒤로 다가오면서 현장의 긴장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24시간 선거 경비 상황실을 운영해 후보자 경호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수원FC 위민팀과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이 내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을 벌입니다. 양팀 모두 정치적인 해석엔 거리를 두면서 승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재웅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내 고향 축구단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경기장에 도착하자 주변이 분주해집니다. 취재진의 접근이 차단된 가운데 선수들의 노출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노출 시키지 말라고 미안해요. 공식 기자회견 역시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100여 명의 내외신 취재진에게 경기 외적인 질문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란히 앉은 감독과 선수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임들과 부모 형제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양팀 선수들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 3,000명의 공동 응원단이 꾸려진 데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완 거는 철저하게 이제 경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응원단 문제는 저는 감독으로서 또 우리 팀 선수들이 상관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장에서 북한 선수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면서 함성과 함께 분위기를 띄웠고 내내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원FC 위민 주장 지소연은 경기 외적인 관심에 거리를 두면서 승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항상 경기 뛰면 굉장히 거칠고 욕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욕하면 욕해주고 발로 차면 저희도 발로 차고 같이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자축구 남북 대결에 수원 종합운동장 7,000석 예매부는 매진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삼성의 최영우가 말 그대로 리그를 지배하는 활약을 펼치면서 에이징 커브가 아닌 어메이징 커브라는 말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곽승규 기자가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현역 최고령 선수 최영우. 43세 주전으로 뛰는 것도 대단한데 성적은 더 놀랍습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가 LG 오스틴에 이어 전체 2위. 국내 타자 중 단연 1위입니다. 이미 최다 타점과 2루타 기록을 보유 중이고 올해는 최다 안타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씩 기록 보면 의아할 정도로 너무 기록이 좋아서 항상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어요. 네. 비결을 물었더니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변화를 말했습니다. 반응이 느려지니까 좀 더 포인트를 앞에 가져간다든지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지만 제 자신 내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ABS 시스템에 맞춰 자신의 틀을 수정할 정도로 열려있는 자세 덕에 리그 볼넷도 1위입니다. 어차피 저만 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타자들이 다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자기만 손해니까. 개인 기록엔 아무 욕심이 없다면서도 유일하게 욕심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야구 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야구에 지금 미쳐있어요. 미쳐있을 나이라. 2002년 데뷔 후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기에 언제 물러나도 후회가 없다는 최영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40대에게도 해줄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0 이제 중반인데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도 어디서든 간에 다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고대하던 북중미 월드컵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브라질 국민들의 반응이 정말 열광적입니다. 토플리에서 확인해 보시죠.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심판 실수로 강제 교체를 당해 울분을 터뜨렸던 네이마르. 네이마르 주니어 산토스. 걱정과 달리 네이마르의 이름이 불리자 팬들의 환호가 이어지고요. 전 대표팀 동료 마르셀로도 자신이 발탁된 것처럼 기뻐합니다. 3년 전 무릎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극적으로 4번째 월드컵에 나가게 된 네이마르. 24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브라질에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NBA 서부 컨퍼런스 결승입니다. 자, 석점 뒤진 연장 막판, 웬바냐마가 장거리 석점 슛을 터뜨립니다. 승부는 2차 연장으로 이어지는데요. 1분 남기고 덩크를 꽂더니 또 환상적인 엘리웁 덩크로 원맨쇼를 펼치며 1차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박상준 선수가 데뷔 첫 홈런을 비거리 135m짜리 장외 홈런으로 장식했습니다. 제2의 최영우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육성 선수의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중부와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가장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그 앞쪽으로 비구름이 높게 발달하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9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1도에 머물러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제주도에, 다음 주 화요일엔 충청 이남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고객, 지역사회와 교감하는 것까지 스타벅스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고객과의 관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스타벅스 매장이 미국,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매장은 돈으로 늘릴 수 있죠. 돈이 유명세를 만들어내고 권세로까지 이어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말하는 교감과 존중을 돈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